네, 트럼프발, 미국발 관세 폭탄에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증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떻게 또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지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재승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이 관데믹이라고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 플러스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뭐 팬데믹 국면처럼 시장이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증시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본다면 어떨까요? 예, 지금 글로벌 증시가 팬데믹만큼 관세로 인해 갑작스럽게 호단에 빠진 느낌이라서 관데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올해 글로벌 증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이 제외한 이제 관세 부과 유예 소식에 조금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불확실성의 완벽한 해소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책의 그런 신뢰성 문제로 개별 국가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 유예 기간 동안 일본이나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좀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리포트를 보니까 예측은 어렵지만 패닉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잘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정심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리더십이 약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협상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들도 약간은 걱정이 심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 국면을 극복해 나가야 할지 리더십 부재에 따른 악영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리더십에 대한 그런 공백은 좀 아쉽지만 관세 협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특히 일본이나 영국, 그런 호주 등 미국의 전통 우방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을 좀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국들의 관세 협상 결과가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나라가 강점 있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어필하면서 좀 포인트를 따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국내 증시를 보자면은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우 매력이 있고요. 특히 PBR이나 PER 이런 것들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팬데믹 시대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팬데믹 시대보다 2천만 명이 사망했던 전 세계에서 그런 시대보다 더 안 좋은 시대인가라고 했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팬데믹만큼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 세 가지를 주목한다라고 리포트에 쓰셨더라고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미국과 주요국 간의 유의미한 협상의 진전이라던가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유예, 지금 90일 동안 중국을 제외하고는 관세 유예한다는 점이 나왔었죠. 마지막으로 또 파월 풋이라고 써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한다면 항상 연준이 완화적인 코멘트나 액션을 통해서 증시를 해결해 줬는데요. 이것이 바로 연준의 풋입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면 뒷받침해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주식시장이 이제 특히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융시장을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파월 풋의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파월 풋의 가능성은 당장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의 실물 지표, 실업률 같은 경우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또 어제 발표했던 3월 FOMC 의사록에서도 FOMC 위원들이 관세에 대해서 좀 경제와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나아가서 최근 금융시장 혼란이 파월풋의 등장의 배경으로 좀 주목받고 있었는데 이번 관세 부과 유예로 좀 금융시장이 지금 숨통이 튀었기 때문에 당장의 파월풋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 발 시장의 모멘텀이 생길 것인가가 관건이 당장은 어려울 것이다. 지표로 그렇다면 이 관세라는 부분이 언제쯤 확인이 되고 이에 따라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금리 인하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스케줄을 예상을 하세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당장은 4월 2일 일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을 좀 더 알아보고 연준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5월 넘어가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당장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규모와 관련해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경이 시행이 언제부터 될 수 있을지 혹은 그 규모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우리 경제에 혹은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떤 전망이십니까?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하방 압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이런 추경을 하고 또 재정 부양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수출이 타격이 예상되는 관세 전쟁에서 더욱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는 1차 추경으로 지금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정도의 이런 규모로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는 있고요. 또한 조기 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가 나타난다면 이제 그때 집권과 함께 추가적으로 10조에서 한 25조까지 2차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추경은 사실 세부 항목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양한데요. 이제 성장을 지향할 것인지 내수를 지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도 내일부터는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국내에 대해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나요? 사실 대외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관세 부과한 것이 4월 2일에 발표를 했고 이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의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2분기에 다 바뀔 것이다라는 전망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그런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이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관세로 인한 영향을 기업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주문이나 이런 발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코멘트로서 좀 더 실적 시즌에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관세와 관련해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지금 90일 동안 유예를 했잖아요. 유예를 한 만큼 이게 한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인데 미국에서 뭐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선주문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걸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1분기 수출이 아주 좋았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요. 1분기 수출이 좋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수출이 좋았던 게 어떻게 보면 선주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선주문 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 이런 1분기 실적에는 조금은 가중치를 안 주는 것 같은, 왜냐하면 선주문들이 많이 나온 건데 2분기부터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주문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크게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관세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세요? 사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유틸리티 업종과 같은 방어주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 방어주라는 특징과 또 유가 하락의 수혜주라는 특징으로 한전이 매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소매 유통업종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매 유통업종은 사실 내수주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낮고 또한 정부가 향후 추경 같은 것들이 발생시킬 경우에 매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언제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소비자 심리에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소매 업종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보자면은 정말 이게 미친 사람이 널뛰는 것처럼 너무나 크게 롤러코스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패닉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패닉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하락만 보더라도 어제와는 너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또 평정심을 잡으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는 사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높고 관세 전쟁이 예측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방어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어떻게 보면 방향성 매매 같은 그런 과감한 전략보다는 좀 분산 투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최근 금값이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엔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주식 이외에 다양한 안전자산들을 좀 담는 것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사실 계속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뭐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절세 효과가 있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분산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분할로 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금, 은도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엔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하락을 했어요. 엔화는
강세를 보였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이럴 때는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는 네.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엔화 강세를 보일 때마다. 하지만 지난 하반기부터 엔캐리 청산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좀 부담이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청산이 된 부분도 있고 많이 조정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심리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보다는 미국과 아니면 글로벌리 이런 파편화되는 좀 투자 자산들, 특히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보다는 이렇게 중국이 그런 미국 채권에 대한 줄이는 것들 또는 사우디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한국이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연기금 네. 같은 경우에요. 그런 것들의 움직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을 중심으로 때리고 있잖아요. 지금 관세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매일매일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145%까지 이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강경 대응을 하게 되고 중국도 또 위안화 약세를 또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안화와 또 원화가 약간은 동조화되어 있는 분위기도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위안화 같은 경우가 워낙 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네. 원화가 위안화 프락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사실 좀 아쉬운 점이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다른 통화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와 동조화가 심하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도 그런 금리나 아니면 대외 경상수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펀더멘탈적으로는 원화가 너무 너무 과매도 상태다라고 생각되고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가 좀 진정된다면 한국 원화는 오히려 강세 쪽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더 많다, 룸이 더 많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제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ETF 쪽에서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쪽이 미국채와 관련된 쪽이더라고요. 이쪽이 수익률도 괜찮았고 미국채도 사실 최근에 미국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관세 불확실성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채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미국채 투자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미국채를 믿을 수 있냐 이런 걱정이 있긴 하지만 사실 미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반에서 1등인 하는 친구가 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찾을 수 있는 건 반 1등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미국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채 금리가 많이 튀었기 때문에 그런 금리에 대한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을 둘러싼 이슈에서부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자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재승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